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문학의 거장, 셰익스피어가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서도 우리를 웃음짓게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게 하는 마법 같은 작품들, 셰익스피어 5대 희극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셰익스피어 하면 비극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의 희극 역시 그 깊이와 재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치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듯 이 5편의 희극 속으로 푹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단순히 줄거리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지, 어떤 교훈과 재미를 숨기고 있는지 성인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고 유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희극부터 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직도 무대에서 관객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말괄량이 길들이기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작품은 페듀어의 부유한 상인 밥티스타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딸 카타리나는 너무나 고집세고 성질이 불같아서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아요. 반면 작은 딸 비앙카는 아름답고 온순해서 구혼자들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밥티스타는 큰딸이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작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비앙카를 좋아하던 호텐쇼와 그레미오는 서로 카타리나의 남편감 찾기에 바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인물이 바로 페트루치오입니다. 그는 카타리나의 지참금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녀의 악명 높은 성격을 오히려 흥미롭게 여깁니다. 페트루치오는 카타리나의 성질을 길들이기 위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결혼식 날 지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하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죠. 신혼여행 길에서는 그녀를 굶기고 잠 못 자게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아요. 한 번은 달이 태양이다라고 우기며 그녀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카타리나의 고집을 꺾고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페트루치오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카타리나도 결국 페트루치오의 기행에 지쳐 점차 순종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른 남자들의 아내들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역설하는 카타리나의 연설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여성상과 결혼관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에 와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인이 만나 사랑과 이해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흥미로운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특히 맨델스존은 이 작품을 읽고 그 환상적이며 로맨틱한 시적 여운에 감흥을 느껴 그 음악 한여름 밤의 꿈을 작곡했습니다. 이 희극은 아테네의 공작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식을 앞두고 벌어지는 소동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4명의 청춘 남녀가 복잡한 사랑의 얽힘에 빠져들죠. 허미아는 라이센더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드미트리우스를 사위로 점찍어 두었어요. 문제는 드미트리우스가 한때는 헬레나를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헬레나는 여전히 드미트리우스를 쫓아다니고요. 복잡하죠?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숲으로 도망치는데 그 숲은 바로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의 왕국입니다. 오베론은 티타니아와 다투다가 요정 퍽에게 사랑의 묘약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이 묘약은 잠자는 사람의 눈꺼풀에 바르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대상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신기한 약이죠. 그런데 퍽이 이 묘약을 실수로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우스의 눈에 바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립니다. 라이센더는 헬레나를, 드미트리우스도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고, 원래 헬레나를 쫓던 드미트리우스와 허미아를 사랑하던 라이센더가 모두 헬레나에게 구애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죠. 심지어 티타니아 여왕은 퍽의 장난으로 당나귀 머리를 한 직공 바텀과 사랑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은 오베론의 지시로 퍽이 묘약을 되돌리고 각자의 짝을 찾아주면서 마침내 해결됩니다. 결국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 날 세 쌍의 연인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한여름 밤의 꿈은 마법과 환상이 가득한 숲을 배경으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유쾌하게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 특유의 언어 유희와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셰익스피어 희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이 작품은 돈과 정의,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를 돕기 위해 유대인 고리대 금업자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평소에 모욕하고 경멸했다는 점이죠.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계약서에 만약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을 내겁니다. 바사니오는 포샤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세 가지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포샤의 결혼 조건 덕분에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배들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이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하죠. 이때 바사니오의 아내 포샤가 남장 변호사로 변장하고 나타나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녀는 샤일록에게 계약서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가라 하지만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피를 흘리면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죠. 피 없이 살을 베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샤일록은 결국 패소하게 되고, 그의 재산은 몰수당하며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명령까지 받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함께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도덕적 한계, 그리고 자비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네 번째 희극은 12화입니다. 낭만적인 사랑과 오해, 그리고 변장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한 작품인데요. 쌍둥이 남매인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는 폭풍우 속에서 조난당해 헤어지게 됩니다. 바이올라는 오빠가 죽은 줄 알고 안전을 위해 남자 옷으로 변장하고 세자리오라는 이름으로 일리리아 공작 오르시노의 시종이 됩니다. 공작은 백작 부인 올리비아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세자리오에게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맙소사, 올리비아는 세자리오의 아름다운 외모와 재치 있는 말솜씨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고 맙니다. 물론 세자리아는 사실 여자 바이올라니까 올리비아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죠. 한편 바이올라는 공작 오르시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숨긴 채 짝사랑에 빠지는 기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게다가 올리비아의 집에서는 그녀의 삼촌 토비경과 시녀 마리아, 그리고 익살스러운 광대 페스테가 올리비아의 재산을 노리는 집사 말볼리오를 골탕 먹이려는 계략을 꾸미죠. 이 모든 혼란은 바이올라와 꼭 닮은 오빠 세바스찬이 일리리아에 도착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올리비아는 세바스찬을 세자리오로 착각하고 청혼하게 되고, 세바스찬은 뜻밖의 행운에 기꺼이 응합니다. 결국 쌍둥이 남매가 재회하고 바이올라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오르시노 공작은 바이올라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매력에 빠져 사랑을 고백하고, 올리비아는 세바스찬과 결혼하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12화는 사랑의 본질, 오해에서 비롯되는 웃음,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다루면서도 유쾌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는 작품입니다. 특히 변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는 점이 매력적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셰익스피어 5대 희극은 바로 뜻대로 하세요입니다. 이 작품은 권력 다툼과 추방,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루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로잘린드는 삼촌인 공작 프레데릭에게 미움을 받아 궁정에서 추방당하고, 남자 옷으로 변장한 채 가니메데라는 이름으로 아든 숲으로 도망칩니다. 그녀의 사촌 실리아도 로잘린드를 따라 함께 숲으로 향하죠. 한편 올리버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던 올랜도 역시 아든 숲으로 피신합니다. 아든 숲은 프레데릭에게 쫓겨난 원래의 공작과 그의 충신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에서 로잘린드와 올랜도는 재회하지만 로잘린드가 변장한 가니메데라는 것을 올랜도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로잘린드는 가니메데의 모습으로 올랜도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놀리는 조언을 해주며 그의 진정한 사랑을 시험합니다. 이 숲속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복잡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철학적인 대화와 유쾌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결국 올랜도의 형 올리버는 숲에서 사냥꾼의 딸 피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프레데릭 공작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어 권력을 포기하고 은둔하며 원래의 공작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짝을 찾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죠. 뜻대로 하세요는 궁정의 가식과 부패를 떠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 행복을 발견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아든 숲은 마치 이상향처럼 그려지며 인물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배우일 뿐이다라는 유명한 대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낸 듯한 깊이와 함께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명작입니다. 자,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12야,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웃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셰익스피어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그의 희극들은 사랑, 질투, 오해, 욕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다양한 주제를 재치 있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도 그 속에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죠. 고전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셰익스피어 희극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